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정지훈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메타버스하고 AI의 연계성 그리고 연결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일 먼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메타버스 시대의 AI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너무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원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원서 페이지를 제가 그대로 스캔을 한 건데 닐 스티븐슨이라는 소설에서 처음 나왔죠. 사실 이 소설이 참 기념비적인 소설이긴 합니다.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1991년, 그러니까 92년, 그러니까 무려 29년 전에 나온 책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페이지가 24페이지인가? 네, 그 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이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자리가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와요. 그러면서 그 위에 이제 보면은 한쪽 눈에 2K 픽셀, 그러니까 그 양쪽 눈에 하나씩 2K 픽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이어폰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다른 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 페이지만 스캔했지만 주사율은 72Hz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더 유명한 것 중에 지금 메타버스보다 조금 더 먼저 유행을 했던 단어 아바타란 말도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것들을 처음 그려냈었던 소설인데요. 이 기계를 한번 보시면은 이 기계가 이제 요즘 메타버스가 뜨면서 또 같이 뜨고 있는 기계 중에 하나죠. 페이스북에서 발매한 오큘러스 퀘스트 2라고 부르는 하드웨어죠. 이 하드웨어 스펙이에요. 이제 2020년 10월 달에 나온 스펙인데 보시면은 1832 곱하기 1920 대충 2K, 그죠? 이게 지금 이제 버전 28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2380까지 올라갑니다. 일단 뭐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리프레시 레이트, 소위 주사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72Hz예요. 이게 참 우연치곤 참 묘하죠. 29년 전에 이야기했었던 거하고 너무나 똑같아서 참 놀랍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 그 디바이스를 경험을 해보면 어느 정도 변했다는 걸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체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 자체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됐고, 저도 이제 대전에서 카이스트 이제 우은택 교수님하고 같이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학생들을 몇 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UVR이라고 그래서 VR하고 AR 관련된 기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상용화 부분에 오게 되면은 언제나 우리가 이 기술에 대해서 했었던 별명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주로 제가 많이 한 별명인데, 저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훨씬 더 산업계적 생태계를 중시하거든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양치기 소년 기술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늑대가 온다고 맨날 얘기하는 늑대 안 온다고. 2013년, 14년 이때부터 나왔던 기술인데 사실은 일반인들한테 상용화돼서 전파되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죠. 페이스북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2, 3조 원을 들여가지고 2013년에 회사를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14년에 인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5년 동안 2019년까지 제품을 그래도 매년 냈어요. 매년 냈는데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어지럽고 뭐 등등 이래서 아직 이 시대가 올람 멀었나 이러고 있다가 이제 이 제품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 제품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 아이폰 세일즈 그래프, 제가 이제 모바일 혁명 시대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는 자료인데요. 이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IT 기술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첫 번째 사이클을 이제 PC, 저는 이제 PC,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인터넷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 윈도우, 소프트웨어에서는 윈도우죠. PC가 보급되기 시작한 게 일반 보급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 개발한 것보다 일반 보급이 더 중요한데, 일반 보급이 된 시점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이고요. 1990년대 초반. 그 다음에 그 하드웨어에서 잘 동작할 수 있는 킬러 소프트웨어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때 98% 이상, 99% 이상 차지한 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였죠. 윈도우 95가 나온 1995년이 엄청 중요한 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기업들이 쓰다가 소위 말하는 일반인들도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킬러 서비스의 역할을 한 것이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하기 시작한 검색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서비스예요. 이게 이제 10년 동안 이제 개발이 되고 그 후로 한 10년 동안 전성기를 맞이해요. 그러면서 20년짜리 첫 번째 사이클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바일 소셜미디어 사이클인데, 모바일 사이클도 사실은 역사는 처음은 오래됐어요. 뭐 흔히 얘기하는
노키아 같은 회사도 스마트폰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휴레패커드 같은 회사도 조그맣게 만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뭐 거의 실패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2007년에 이 제품이 나옵니다. 아이폰이라고 하는 제품이 나오면서 모바일 사이클에 진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초기에는 다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심지어는 그 2007년 6월 달에 스티브 잡스의 발표가 어마어마하게 인상적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성공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첫 해 136만 대 간신히 팔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해에 1000만 대를 팔고 세 번째 해에 2000만 대를 팔고 네 번째 해에 4000만 대를 팔고 곱하기 2 이러다가 2012년이 돼서 1억 대를 돌파합니다. 2012년이 돼서는 다들 알았죠. 2012년이 돼서는 이거 세상이 바뀌겠구나.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때쯤 인지를 했지만 2009년 당시로 한번 가보면은 2009년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한국에 아이폰 처음 들어온 게 2009년 11월 26일이거든요. 그래서 3년 차에 들어왔어요. 그때 누적 판매량 3천만 대 간신히 찍을까 말까 하던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이제 이 산업의 생태계를 볼 때 가장 많이 뭐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이제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했잖아요. 그때 맥킨지 컨설팅 했던 얘기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2009년이거든요. 2009년에 이 그래프를 보고서 맥킨지에서도 아마 컨설팅 자료를 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것이 10년 뒤를 봐서 그렇지 2009년 당시로 가보면은 굉장히 많은 곳들이 지금 증거가 불명확하니까 아직까지는 불명확하니까 지금 프라다 폰이나 초콜릿 폰 잘 되고 있는데 이게 꼭 세계를 완전히 판이 바뀔 거라고 어떻게 믿냐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것 같아요. 대충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럴 수도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때 이런 세계를 제대로 늦게 준비했었던 대가는 너무 컸죠. 그게 이제 과거하고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1억대가 넘은 다음에는 처음에는 하드웨어 보급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또 하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 아이폰이 처음 나올 때부터 앱스토어 생태가 있는 줄 알아. 천만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폰 3부터 생겼죠. 아이폰 3부터 앱스토어가 생겼거든요. 그 이후에 앱 생태계가 나와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뒤를 따릅니다. 소프트웨어가 뒤를 따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별의별 걸 다 하게 됐죠. 이거 가지고서 처음에 아이폰이 하려고 했었던 거는 아이팟이라고 하는 음악 기계,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의 역할, 거기에다가 인터넷 좀 볼 수 있는 거 이게 다였거든요.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것도 그거였고. 그랬는데 이 강력한 기기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개발자들이 요구를 했죠. 그렇게 해서 앱스토어가 생기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진짜 스마트폰 갖고 못하는 게 없잖아요. 자, 그리고 킬러 서비스는 어떻게 됐죠? 킬러 서비스는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개인들이 미디어를 장악을 하고 유통 채널을 잡고 이렇게 되면서 저는 아이폰 소셜미디어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개의 사이클이 진행이 되면서 오늘날 세계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시총 1위 하는 기업도 다 바뀌었고요. 그 사이클이 2007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14년 차예요. 14년 차고 앞으로 한 5, 6년 더 갈 것 같아요. 대략 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20년 사이클이 돌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메타버스 사이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이클은 저는 이제 산업 생태계 사이클로 보기 때문에 산업 생태계 사이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드웨어도 발전해서 바뀌어야 되고요. 소프트웨어도 바뀌어야 되고요. 컨텐츠도 바뀌어야 되고 킬러 서비스도 바뀌어야 되고 유저도 바뀔 거예요. 이 5개가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바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에 대한 어떤 그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숫자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로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경우에 작년 10월 달에 발매된 이래 3개월 동안 150만 대 정도 판매된 걸로 추정을 해요. 150만 대라고 하는 것은 아이폰의 첫 해 판매된 양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그건 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사이클을 아이폰 중심으로 했던 모바일 사이클에서 빗대서 얘기를 하자면은 2009년에 해당하는데 2008년에 해당하는데 2008년에 1000만 대 팔았잖아요. 1000만 대 판다는 것은 100만 대에서 1000만 대가 된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점프업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점프한 거예요. 그게 가능한지가 이제 핵심 퀘스천이 되죠. 올해 2021년 이 제품도 1000만 대를 찍을 수 있을까? 대부분은 작년 3개월 동안은 100만 대에서 150만 대 봤기 때문에 올해 300만 대에서 400만 대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그게 작년의 합리적 예측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간 결과가 나오고 있죠. 대략 월 100만 대씩 나가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무난히 1000만 대를 찍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봐서는. 거기에다가 페이스북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거 예상보다 1000만 대를 일찍 찍을 것 같습니다. 라는 루머가 지금 요즘 흘러나오는 걸 봐서는 더 빨리 찍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드웨어가 이렇게 점프업하는 그런 기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 혼자 팔린다고 해서 세상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생태계, 소위 말하는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소프트웨어 판매량 그리고 매출액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이 이 소프트웨어가 1등이거든요. 대략 한 2천억 정도 매출을 냈습니다. 이게 VR만은 갖고 할 수 있는 거예요. 2천억 정도 매출을 냈는데 이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컨텐츠 판매량, 그러니까 이 게임을 산 거죠. 이 게임을 산 매출액도 되게 중요한데 그게 절반 정도고요. 나머지 절반이 노래를 팔았어요. 노래를 4천만 곡을 2월 달까지 팔아서 여기서 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자, 그렇게 해서 2천억인데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에서 모바일 시대에 최고의 매출을 내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뭔지 아세요? 1등. 한국 기업 이번에 상장하는 회사.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M이 1위입니다. 놀랍게도. 그게 2조 원이거든요. 1년 매출 2020년 2조 원을 했고 메타버스의 대표 주자라고 부르는 로블록스가 1조 원 매출을 했어요. 그게 5등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하고 비교하면 1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1. 그러니까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인스톨 베이스. 소위 스마트폰은 1년에 14억 대가 팔리는 시장이에요. 1년에 14억 대 팔리는 시장에서 2조 원이 1등인데 지금 1000만 대가 아직 안 팔린 시장에서 2천억을 했다는 건 굉장히 개인당 지불 액수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산업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데이터가 여기 나오는데 이거는 페이스북이 F8을 컨퍼런스 발표를 한 뒤에 나왔던 기사들인데 놀랍게도 한국에서 별로 기사화가 안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2021년 2월 2일 날 에코시스템 마일스톤이라고 부른 저기에 있는 숫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퀘스트의 스토어, 이게 오큘러스 스토어라고 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이 스토어를 돌리고 있으니까 6개월 동안의 그 누적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주목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퀘스트 타이틀이 등록만 되면 3개 중에 1개는 $1밀리언 6개월 만에 냈다 매출을. $1밀리언 얼마죠? 10억 원 이상. 일단 3개 중에 하나 33% 확률로 10억 이상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개, 탑 6는 $10밀리언, 100억 원 이상 매출을 했어요. 120억 가까이 낸 거죠. 6개월 만에.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요. 컨텐츠를 만들어요. 조금은 스튜디오를 셋업했어. 그러면 이제 IT 쪽 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3가지를 생각하겠죠. 첫 번째, 웹 서비스를 만들어 볼까? 웹 서비스 팀을 해서 서버 프로그래밍하고 등등 뭔가를 런칭을 했어. 그런데 그걸 3분의 1 확률로 10억 이상 매출 낼 자신 있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모바일 앱을 만들고 싶어. 아이폰 앱이든 아니면 뭐 안드로이드 앱이든 만들어요. 또 몇 명이서 만들었어. 그 앱이 런칭하고 나서 앱스토어에 등록이 됐는데 그 앱이 3분의 1 확률로 10억의 매출을 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창업을 하면 뭘 창업하실래요? 어디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어냈을 때 더 많은 돈을 벌 것 같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활성화되면서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드웨어 생태계가 다시 떠요. 왜? 할 게 많으니까. 수요가 늘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수요를 서로 주고받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판이 바뀔 거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혁신 기업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닥 혁신적이지 않은 기업이 있습니다.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 애플이 돈은 많아가지고 열심히 그동안 한 30-40개에 가까운 스타트업들을 인수를 했어요. AR, VR 포함해서 메타버스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인수를 해놨어요. 그런데 왜 제가 혁신적이지 않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모험을 안 해요. 얘네들이 생각보다. 모험을 안 하고 일단 뭐 앞에 돌파하는 조가 시장을 뚫어 놓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다 먹어버리는 전략을 쓰려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아이폰이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무너뜨린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PC 시장을 박살낸 경험이 있죠. 그래서 갑이 빨라요.
감이 빨라요. 그래서 이게 6월 11일자, 올해 6월 11일자 테크레이더 소문인데 WWDC 6월 6일에서 9일까지 한 이후 이틀 뒤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AR, VR 하이브리드 디바이스 형식으로 애플도 조만간 제품을 낼 것 같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제품 가격은 2,000불에서 3,000불,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낼 가능성이 되게 높고 루머가 되게 많이 나와요. 안쪽에 8K이고 바깥에 뭐 라이다 센서도 좀 붙일 것 같고 뭐 심지어는 저 애플 로고 있는 저기 지금 보이는 이건 디자이너가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디자이너의 상상해서 그린 거지만 저 로고 있는 저 자리가 LED가 박혀서 뭐 자유롭게 바깥에서도 디스플레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제품은 나와 봐야 합니다. 내년에 아마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페이스북 내부에서 이제 제일 알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페이스북이 매년 제품을 냈기 때문에 올해 말에 퀘스트 3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안 나오고 내년에 낼 것 같다 그래요. 그 이유는 애플 눈치를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 경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쟁이란 건 좋은 겁니다. 경쟁에 일단 들어가면 그때부터 더 가격 떨어지고 그다음에 더 좋은 기계가 나오고 생태계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 경쟁이 일어나는 순간이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될 거예요. 그게 내년 정도로 시작을 생각을 하고 있고 딱 2009년 상황하고 비슷하죠. 한국에 아이폰 들어왔을 때 안드로이드가 이제 막 갤럭시 막 할까 말까 이랬던 그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단순히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세계관의 어떤 방식 자체가 바뀌게 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림은 이제 PC 시대를 씹어먹고 있다가 이제 애플과 구글한테 거의 모든 헤게모니를 내준 마이크로소프트가 사티아 나델라를 영입한 이후에 그린 그림이죠. 사티아 나델라가 크게 두 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과거의 최고 기업을 변신을 시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의 올인 전략을 펼치게 되고 이게 1번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 그림을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전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이거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믹스드 리얼리티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가지의 세계가 공존하는 그림을 그려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우리들의 세계가 있고 디지털로 이루어진 디지털의 세계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세계가 같이 합쳐지는 그 가운데의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혼합현실,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하는 스펙트럼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물리적 세계가 디지털 기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점점 디지털화가 되고 증강이 되죠. 현실이 증강이 돼서 검색도 더 잘 되고 클라우드로 올려서 트윈이 돼 있는 것들도 많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그 인센티브를 주면서 앞으로의 미래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는 방향성. 즉 피지컬 월드가 디지털 월드로 이렇게 이동하는 방향성이 첫 번째 방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원래가 디지털 세계가 있어요. 원래가 디지털 세계가 뭐죠? 게임이 가장 대표적인 디지털 세계고요. 이것도 되게 역사가 오래됐어요. 뭐 아케이드 게임부터 시작을 해서 다만 전에는 진짜 게임이 너무너무 우리 현실 세계하고 달라서 흑백에 도트로 찍혀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하이레스 그래픽이 되면서 좀 굉장히 좀 화려한 색깔의 고해상도의 게임 같은 걸로 변하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는 3D 기술이 들어가서 진짜 현실하고 비슷해지는 컨텐츠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게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더 정교하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됐고 이런 걸 지원하는 엔진이 등장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디지털 월드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 사람들의 시간이 점점 많아지죠. 그렇게 되면 물리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들의 물리적 세계가 점점 디지털 세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업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디지털 월드가 물리적 월드의 방향으로 오는 방향성이 있어요. 이 두 개의 방향성이 사실은 지금 거의 맞닿을 정도로 만나져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생태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런 그 변화를 그려내고 있는 거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림은 메타버스를 실제로 구축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 그리고 본인들이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메타버스 용어를 가지고서도 시비 거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 다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 특히 이 지금 장표는 제가 2020년 RDC 컨퍼런스의 키노트 스피치를 했던 로블록스 창업자죠. 데이브 바스추키의 강연 자료를 제가 캡처한 건데요. 이 양반이 이제 로블록스라고 하는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썼던 8가지 원칙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요. 다차원적으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나의 디지털 카피를 먼저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게 디지털 미라고 부르죠, 흔히.
그다음 아바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만 있어가지고 세상이 안 돌아가니까 세계를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구축하고 만들어야 돼요. 세계관을 만들고 세계에 대한 디자인을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어라운드 더 월드,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나와 세계가 있으면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하거든요.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자유로운 경험을 많이 제시를 하게 돼요. 이런 걸 millions of experience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나와 세계와 경험이 있으면 메타버스가 돌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메타버스 각각마다 굉장히 서로 다른 방점이 찍혀 있어요. 다들 조금씩 다른 거죠.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게 저 네 번째, civilly and safely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거 쓰는 친구들이 초등학생들도 많고 어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위협이라든지 위해 같은 것도 갈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안전성에 대한 것들을 플랫폼 안에 굉장히 많이 녹여내 놨어요. 그리고 사람 시간들을 많이 쓰니까 시민의식이라든지 디지털 시민의식이죠.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포트나이트 같은 게임에서는 이런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기에서 시간을 많이 쓰게 되면 당연하게도 그 시간을 쓴 것에 대한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내가 만든 디지털 재화가 있다면 이 재화를 어떻게 사고 팔 것인가에 대한 경제 시스템이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이코노미라고 표현을 하는데,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로벅스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이머시브, 이거는 경험이 지금은 2D 화면에 갇혀 있잖아요. 2D 화면에 갇혀 있거나 모바일 정도에 갇혀 있는데 당연하게도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진짜와 같은 경험을 누구나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VR이나 AI 같은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런 경험의 상승치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이머시브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 또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프릭션리스는 메타버스가 한 개가 존재할 리가 없어요. 굉장히 다양한 메타버스가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될 텐데 이 메타버스 사이를 되게 쉽게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래서 이런 걸 프릭션리스라고 부르고 있고, 마지막으로 혼자서 메타버스에서 뛰어다닌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바뀔 리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정도의 임팩트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떠들 리는 없겠죠. 당연하게도 친구들과 함께 커뮤니티도 만들고 사회도 만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프렌즈라고 하는 요소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여러 개가 결합돼서 메타버스가 지금 구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개념이고요. 하드웨어 중심으로도 볼 수 있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도 볼 수 있고 컨텐츠나 서비스를 중심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메타버스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 지금 AI가 들어가서 뭔가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이 AI 페스티벌의 오프닝을 연 이제 버추얼 아나운서 같은 것들도 딱 여기에 해당하는 종류들인데, AI 기술이 크리에이티브한 역할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됐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플루언서 몇 명을 좀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로 이제 임마라고 하는 친구죠. 이제 이케아 모델로 유명하고 일본에서 제일 뜬 인스타그램 스타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광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케아 임마라고 해서 이렇게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건데, 시부야의 이케아 매장에요. 그 워크룸을 공부방 같은 걸 만들어 놨거든요. 유리 안에. 그 안에 이렇게 그 카메라를 들이대면 얘가 나와서 거기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고 자기 지금 살고 있는 것들을 막 중계하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진짜 사람한테 시켰다면 학대죠. 유리방 안에 갇혀가지고 트루먼 쇼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게 참 그럴 만한 문제였지만 이 친구는 가상 인플루언서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북미 쪽으로 가면 제일 유명한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릴 미켈라라고 하는 친구인데, 켈빈 클라인 모델로 등장했을 때 사진이에요. 저 왼쪽에 있는 진짜 그 까만색 티를 입고 있는 분은 진짜 되게 유명한 모델 분이시고요. 켈빈 클라인의 전속 모델 분이시고 같이 찍었죠. 이렇게 광고 모델로도 나왔는데, 패션 모델로서 자기의 이제 일상 같은 것들을 인스타그램에 공개를 하면서 수백만 팔로워를 이제 얻게 됐고, 그 다음에 스냅챗에서 이제 자기의 그 쇼를 해요. 쇼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어떤 사람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동시에 이제 아티스트로서 슈퍼레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NFT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자기 작품을 올려가지고 이제 암호화폐로 받고 판매를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친구예요. 역시 이 친구 역시 메타버스 인플루언서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걸 만들게 되는 것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AI 기술, 크리에이티브 AI 기술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KDA,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의 여성 캐릭터 넷으로 구성된 팀이죠. 뭐 저도 다는 몰라요. 뭐 아리, 뭐 아칼리, 뭐 이런 친구들인데 제가 롤을 잘 안 해봐가지고 다 잘 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컨셉이었던 건 뭐냐면은 2018년에 저 아래 보이는 팝스타라고 하는 노래로 데뷔를 합니다. 그때가 리그 오브 레전드의 대한민국 그 오프닝 쇼 같은 데에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매핑되어 있는 아이돌 스타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여자아이들 2명이 끼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들 위에다가 입혀가지고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AI 기술하고 접목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개념이에요. 그 뒤에 KDA에서 KDA라고 하는 이 아이돌 그룹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롤 유니버스라고 돼 있죠. 리그 오브 레전드 유니버스에 편입이 되면서 이들이 메인이고요. 얘네들의 역할을 한 아이돌, 여자아이들 2명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얘네의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이제 1세대가 물러가고 다른 애들이 다시 매핑이 돼요. 그럼 그들이 또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그룹의 정체는 진짜 존재적 가치는 아까 말씀드린 인간 아이돌들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이 버추얼 인플루언서들한테 있습니까? 얘네들이 주잖아요. 얘네들이 주고 얘네들의 역할을 해준 딴 사람들을 찾았던 거지. 마치 픽사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뭐 백설공주라든지 뭐 아니면 뭐 미녀와 야수, 뭐 벨이라든지 이런 친구인 것처럼 그와 비슷한 개념이죠. 이런 게 이제 동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 인플루언서 그리고 아이돌이죠. 이게 이터니티 멤버들인데 AI 아이돌 챌린지 작년 말에 했었던 챌린지에서 뽑혔던 101명에서 시작을 해서 11명으로 추려졌죠. 지금 여자 11명, 남자 11명 해가지고 지금 여성 멤버들만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이제 전부 다 AI가 만든 모델들이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이들이 뮤직비디오가 이제 6명 팀이 첫 번째 이제 지난 한 6개월 전쯤 됐나요? 3개월, 4개월 전? 5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I'm Real이라고 하는 뮤직비디오를 발표를 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AI 기술의 완성도가 아주 높지는 않아서 그래서 좀 부자연스럽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노래라든지 곡 같은 것들도 뭐 AI 아이돌 자체에 대한 활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과연 잘 될까? 이런 생각들도 많았어서 뭐 부정적인 댓글도 되게 많이 달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펄스나인 같은 회사에서 이 AI 아이돌을 되게 잘 접근한 것이 그냥 그걸로 결정한 게 아니고 성장형 아이돌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 좋아지는 거죠. 점점 기술이 좋아지고 점점 소통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세계관을 딱 풀었는데 그 세계관이 외계 행성에 있는 AI 기술을 접목한 곳에서 와가지고 인간 세계와 함께 이제 활동하는 뭐 이런 개념으로 적용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실제 인간 아이돌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뮤직비디오가 이제 솔로 다인이라고 하는 친구의 뮤직비디오가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졌더라고요.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조금 나아할게 넌 원래 예쁘니까 외구한 맘만 해 넌 skip 그게 멋지니까 다른 날 좋아해 애교될 수도 있지만 Know what to do 색은 내게 물어봐 대답해줄게 더 솔직하게 그게 매일 있으니까 사랑해는 나중에 해도 쏟아 솔직하게 Say you
하지 마. 있는 그대로가 좋아. 어차피 내 눈엔 푸드만 수만 가지. 입히고 입히면 입혀진 flower. 들렀다 빼내고 지워도 여전히 일단 여기까지 flower.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 already good. 나도 네, 지금 잠깐 뮤직비디오를 잠깐 봤는데요. 이게 전부 AI 아이돌은 아니고 그중에 한 명이고 세 명인 트레이너예요. 트레이너 개념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제 조인한 그런 개념인데 아마 느끼셨겠지만 과거보다 굉장히 향상됐다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벌써 며칠 됐는데 거의 100만을 찍고 있습니다. 벌써 100만을 찍고 있고 굉장히 많은 특히 한국보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댓글을 달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상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나라 이제 컨텐츠 산업에 또 이제 AI 아이돌도 꽤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친구들이 그 보이스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액션을 하기 위한 기술들도 AI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로보 같은 회사에서 만든 서비스를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40개국 이상의 언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아까 보여드린 이터니티 멤버 중에 한 명은 인도네시아의 우리나라 큰 기업의 어떤 그 홍보대사로서 찍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인도네시아어를 자유자재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톤 앤 매너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보이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도 AI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애니메이션 스타일, 오디오북 스타일, 게임에 들어오는 거, 마케팅에 들어가는 거, 다큐멘터리 얘기하는 게 우리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청 다 달라요. 그와 관련된 것들을 자연스럽게 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류의 기술들도 한국 기업들도 요즘 많이 만들고 있고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타버스의 성공에 AI가 뒤에서 받쳐줘서 견인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메타버스를 만드는 메타버스의 그 이런 전성기를 이끌게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AI의 백엔드 기술, 뒤에서 도와주는 기술, 이걸 저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AI 기술이라고 부르거든요. 창의적 AI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틀만 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두 가지 접근을 제일 많이 해요. 이게 많이 알려진 거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Variational Auto Encoder라고 VAE라고 부르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AI라고 하는 기술의 상당수는 데이터를 많이 밀어넣고요. 이것들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쪽으로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데이터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원래는 움직여요. 그래서 이 커다란 데이터를 얼마나 잘 표현했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물과 기름이 섞인 어떤 그 물질을 넣었는데 얘를 깔때기를 필터를 갖다가 댔더니 물과 기름이 분리됐다고 치면 이 필터가 물과 기름이라고 하는 걸 분리하는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 필터가 일종의 AI 네트워크라고 부르면 이거는 분석적 AI, 커다란 거를 줄여갖고 이만큼 데이터가 있었던 걸 줄여가지고 물이냐 기름이냐 판정했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방향으로 대부분의 것들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물 기름을 걸러낸 그 필터, 그거를 생각을 하면 그게 저기 있는 G라고 하는 부분인데 줄인 거죠. 여기에다가 반대로 그러면 네가 물과 기름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 반대로. 물과 기름의 특징을 네가 잘 학습을 했다면 네가 한번 만들어봐라고 하면 다시 뿌려가지고 막 분자를 뿌렸다고 칩시다. 분자를 뿌려서 X-햇이라고 한 걸 만들어내요. 그럼 생성해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진짜 물 같고 이거 진짜 그림 같아. 이거는 기름 같아 라고 판정을 했어. 그러면 진짜랑 비슷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줄였던 거를 그대로 이렇게 확률 분포를 통해서 조건을 걸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좋은 점은 엉뚱한 대로 튀는 법이 없어요. 나쁜 점은 다소 뭐라 그럴까, 엣지가 좀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약간 해상도가 떨어진다든지 왜 압축했다가 다시 확대하면 약간 블러링 된다 그러죠. 그런 느낌 있죠. 그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게 단점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훨씬 좀 어그레시브한 공격적인 방법인데 어떻게 하냐면 가짜를 만들게 하는 네트워크하고 이 가짜하고 진짜를 구별하는 네트워크를 동시에 경쟁을 시켜요. 이제 흔히 가장 많이 이제 그 사례를 드는 게 위조범과 위조범을 구별하는 사람, 이렇게 지폐, 위조 화폐를 만드는 사람과 위조 화폐를 구별하는 두 사람의 경쟁을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면 나중에 위조범이 진짜 거의 똑같은 걸 만들어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경쟁적 생성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이 경쟁한다는 뜻이거든요. 생성형
뭐 생성형 모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겐이라고 부르는 그런 네트워크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점은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면요, 엣지가 명확해서 진짜처럼 보이는 걸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근데 단점이 뭐냐 하면 중간에 둘이 경쟁을 잘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고양이 귀를 보고서 고양이 귀가 있는 게 고양이의 특징이다라고 네트워크가 자꾸 학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걸 얘가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냐 하면 귀가 엄청 큰 동물을 만들어 놓고 고양이라고 할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모드 컬랩스라고 부르는데 그런 단점이 있어요. 엉뚱한 대로 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요즘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단점과 장점을 잘 융합해가지고 새로운 접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최근의 트렌드예요. 요즘 이거보다 더 앞선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이런 정도의 접근이 있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에는 이렇게 영상 부분하고 음성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자연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연어 부분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오픈소스로 풀리기도 했지만 이게 모델이 너무 커서 사실 쓰기는 쉽지 않은데 오픈 AI가 API 형식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 라이센스를 줬죠.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GPT-3라고 하는 기술이 나왔어요. 이 GPT-3라고 하는 기술을 쓰게 되면은 말도 잘 만들어내요. 말도. 그래서 뭘 쓸 수 있냐? 이 API를 받아서 이것저것 만든 것들을 정리한 포탈이 있거든요. 그게 GPT 크러쉬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일부만 지금 캡처를 해갖고 왔는데 이거 갖고 뭐 할 수 있을까? 사람들 상상에 따라서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만 한번 볼까요? TV 커머셜 제너레이터. 30초짜리 짧은 광고 영상 자동으로 만들기. 두 번째, 퍼스널 이메일 스니핑. 개인화된 이메일 받고서 이메일 대신 써주는 거. 이거의 일부는 이미 뭐 지메일 같은 데 많이 들어가 있죠. 답장 쓸 때 한 문장씩 막 이렇게 레코멘데이션 뜨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애드 카피라이팅, 광고 카피라이트 따는 거라든지 뭐 크리에이티브 스토리 라이팅, 뭐 소설 쓰는 거 도와주는 거. 저 소프트웨어도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 그 다음에 알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조교예요, 조교. 챗봇 조교. 챗봇 조교가 이제 뭐 이것저것 얘기해주는 뭐 그거고.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AI 던전. 이게 뭐냐 하면 텍스트 머드 게임 같은 건데요. 여기 계신 분들 이제는 나이 든 사람들만 했을 것 같은 게임인데 요즘은 그래픽이 좋아져가지고 그런 거 절대 안 하겠지만 옛날에 어떤 게임이 있었냐면요. 당군의 땅 이런 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공룡이 등장했습니다 하고 글자가 뜨고요. 쿵쿵쿵쿵 나오고요. 그러면 내가 도끼를 던진다 이렇게 쳐요. 그럼 도끼를 던져. 그러면 맞았다 죽었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세계관이 있고 그에 대한 설명들이 막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던전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마법사가 등장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끝없이 만들어내요. 여기에서. 끝없이 만들어내가지고 계속해서 이 세계를 탐험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것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걸 다 만드는데 이렇게 언어를 이용해서도 이런 게 가능해졌다. 그 이야기는 메타버스의 범위와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의 그 크기가 굉장히 커질 거란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창의적 AI라고 하면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또 상반되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왼쪽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죠. 저걸 이제 우리가 모의 캐릭터라고 부르는데 저런 것들 데이터베이스를 학습을 한 다음에 조건을 주고서 생성한 캐릭터들이에요. 아까 우리 AI 아이돌하고 비슷한 거죠. 다만 이제 파란색의 긴 머리, 뭐 안경 썼다 안 썼다, 귀여운 스타일 뭐 이런 거 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객체 그 자체, 그 오브젝트나 아니면 캐릭터 자체를 생성하는 종류가 있는가 하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하는 기술인데 이건 뭐죠? 객체는 그냥 그대로죠. 객체는 그대로인데 왼쪽은 피카소의 스타일, 가운데는 반 고흐의 스타일, 오른쪽은 모네의 스타일인데 모네의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학습을 시켰더니 물체 그 자체는 모르겠으나 바깥에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 같은 것들을 학습을 해서 어떤 객체를 줬을 때 이렇게 렌더링을 다르게 하는 게 경우예요. 두 개가 비슷하지만 다른 종류 기술을 쓰거든요. 근데 쓸 수 있는 종류는 굉장히 달라진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창의성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이렇게 이제 좀 영어로 돼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미하이 칙센미하이의 정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흔히 얘기하는 그 도메인에서 특징을 바꾸어주는 그런 역할들도 있지만
그리고 어떤 것들을 거기에 쓸 수 있도록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문장이거든요. Accepted for inclusion in the domain.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새로운 걸 내놔도요. 그 진영,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 건 창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예를 들어 드리는 게 뭐죠? 갑자기 잭슨 폴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술계에. 이렇게 막 뿌려갖고 되게 추상화를 그리시는 분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잭슨 폴락 스타일로 중고등학교 때 미술 한 번씩 그려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그때 그런 작품이 막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 이거 새로운 작품입니다. 미술계에서. 그리고 이런 새로운 추상이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인 대가가 되셨죠. 그분은. 그러니까 그 뭐예요? 완전히 딴 사람들이 안 하던 짓을 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미술계가 받아들였죠? 그러면 창의적인 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막 화면에 이것저것 막 뿌리는 걸 만들었어. AI 가지고서. 그래서 막 뿌렸어요. 그게 나왔는데 자 이거 지금부터 창의적으로 내가 과거에 없던 방식으로 트랜스폼 해가지고 만들었으니 자 이거를 이제 작품으로 받아주세요. 미술계에 냈습니다. 받아들일까요? 그게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창의성이야. 이거는 과거에 없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미술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 이게 무슨 작품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저는 뭘 한 거죠? 그냥 엉뚱한 짓 한 거죠. 그닥 창의적이지 않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도메인에서 받아들여지느냐, 들어지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그 창의성을 도와주는 도구로서 AI가 할 일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2017년에 제가 립스, 당신 립스고 지금 뉴립스라고 바뀌었는데 AI 학교에서 제일 큰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크리에이티비티 워크숍이라는 게 있어요. AI 워크숍. 주로 이제 크리에이티브 AI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교류도 하고 이런 건데 그때 이제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가 나왔냐. 결국 사용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용자는 창작자들일 가능성이 높고 이 창작자들이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물었더니 이렇게 세 가지의 답이 나와요. 첫 번째는 너무너무 반복적인 작업이 많은데 그 반복적인 작업을 줄여서 우리의 일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로 나왔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걸 도와줬으면 좋겠어. 진짜 나의 창의성을 발현하는 걸 얘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이디어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알아듣고 잘 파악을 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서 컨셉추얼 리치, 굉장히 개념적으로 풍부한 걸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도구라든지 기술이라면 창작자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술과 그다음에 재료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원하는 게 창작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와 관련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도비 같은 회사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도입을 했었고 그다음에 여러 도구들을 활용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겠지만 지금 이것도 이제 영상이 곧 나올 텐데요. 네, 이거는 이제 프락시스 AI라고 이제 경기 콘텐츠진흥원 원장 되신 민세희 교수님이 주도가 돼가지고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소프트웨어하고요 텍스트북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거를 쓰는 당사자는 누구냐? 창작자들이에요. 창작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굉장히 쉽게 다양한 것들을 학습하고 연결지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정의를 한 건데 이렇게 써 있죠. Learn as you create, create as you learn. 예, 학습한 대로 생성을 하고 우리가 학습한 거를 이용해서 다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창작자들한테 좋은 도구로서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크리에이티브 AI가 설 자리가 되게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창작 도구가 필요해요. 결국에는 창작자하고 이 기술이 결합을 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동으로 모든 걸 다 만들어내는 걸 사람들이 원하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로서의 그 AI를 원하는 거지. 그렇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이 AI와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예요.
그와 관련된 연구들의 대표적인 것들 몇 개를 제가 여기다 나열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작업의 중심이 된 새로운 도메인 특징적인 언어 같은 것들을 학습을 하고 그것들을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접근이 있고 그 다음에 일종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에이전트를 넣어서 이 에이전트가 처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되게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로서 AI를 역할을 하게 하는 거. 예를 들어 이거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저기에 있는 저 사람을 우리가 컨트롤한다고 쳤을 때 꼭두각시처럼 모든 걸 컨트롤한다 그러면 진짜 어려울 거예요. 왜? 머리 움직이는 거, 팔 움직이는 거, 다리 움직이는 거 이걸 다 컨트롤해야 되니까 그거 어떻게 운전을 합니까? 불가능하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컨트롤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동작들을 미리미리 좀 학습을 시켜서 어떻게 그룹핑이 되는지를 미리 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긴다, 점프한다, 뭐 누워서 롤링한다든지 좌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종류들이 막 학습이 돼 있으면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의 개수가 줄어들죠. 그 개수가 줄어들어서 인간이 충분히 컨트롤할 가능한 숫자로 줄어들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AI가 해주고 이 부분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AI를 일종의 컨트롤러 보조로 쓰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인간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들. 그러니까 지금은 상용화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들로 하여금 크리에이티브한 AI에 개입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기술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세계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크게 달라요. 세계를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만들고 공부해야 되는 종류도 달라져요. 데이터가 많고 코딩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것 같죠?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왜? 세계는 그렇게 수학적이지만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탐미적이고 심미적인 것들도 있어요. 그걸 만들기 위한 작업이 뭐예요? 게임 엔진들이 그걸 제일 많이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니티라든지 언리얼 같은 게임 엔진들의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걸 잘하는 게임 개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저희 큰애도 게임 쪽 개발을 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랑은 달라요. 게임 개발자는 기획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스토리 라인이 있거든요. 스토리에 따라서 어떠한 이벤트에 무슨 동작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기획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런 그 인문학적인 그런 세계관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어쨌든 세계도 그려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캐릭터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술적으로 모양이 어떻게 됐고 최소한 내가 볼 줄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예술적 감각이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 세계를 시간과 함께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타이밍과 시간과 함께 돌아다닐 것이고 뒤에는 음악이 흐를 것이고 그러면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해지죠. 자,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단순히 수학 잘하고 코딩 잘하는 사람인가요? 그것만 가지고선 아무것도 안 돼요. 굉장히 많은 걸 필요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도구, 이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도구인데 언리얼이 발표를 한 거죠. 개인적으로 이 안에다가 제가 작업을 좀 했었는데 그냥 작업했던 거 유튜브에 있는 건데요. 이제 편집도 거의 없이요. 이런 거 얼리 액세스 받아갖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제가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실제로 구성해서 애니메이션 하는 것까지 막 하게 되는데 사람 변형시키고 있죠 지금. 눈 선택할 수 있네요. 이 작업이 이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도구를 잘 활용해서 쓸 수만 있게 된다면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코딩입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게 나오는지를 아는 기술이잖아요. 자동차를 다 만들 줄 아는 사람들만 자동차를 운전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활용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생각을 바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모두 연구소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로블록스 관련된 프로그래밍 책도 하나 새로 나왔는데요. 로블록스가 애들이 받아들여서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로블록스 자체하고 친한 데다가 처음엔 비주얼 툴을 이용해서 하다가 나중엔 루아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쉽게 세계를 창조해내요. 그래서 저런 것들도 배우지만 오른쪽에 이거는 유니티의 온라인 러닝 강좌에 있는 부분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요.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뭐 스크립트라든지 언어가 없이도 충분히 알 수가 있고 그렇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알게 된다면 훨씬 더 이 세계를 자유롭게
탐험하면서 잘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파퓰러 토픽이라 그래서 온라인 러닝을 하는 유니티의 온라인 러닝의 가장 중요한 토픽들의 리스트를 뽑아보면은 그래도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란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뽑아가지고 와봤는데 보시면은 도구하고 워크플로우를 이해를 해라. 도구를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워크가 돌아가는 워크플로우를 이해하라는 것들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죠. 물리적인 거라든지 피직스라든지 XR이라든지 모바일 관련된 거라든지 2D, 3D 그래픽스, 비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오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예술적인 거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등학교 교육도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어느 때보다 스토리에 대한 역할도 중요해졌고요. 그거는 인문학 중에서도 문학이 중요해질 거란 얘기예요. 앞으로. 문학과 컨텐츠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질 거란 얘기예요. 문학과 컨텐츠. 그 다음에는요. 그림을 그리고 아름다운 거라는 예술에 대한 공부잖아요. 예술에 대한 예술적 감각에 대한 거. 음악에 대한 거. 지금 소위 얘기하는 대한민국에서 교육 제일 잘하지 않고 있는 분야입니다. 운동에 대한 거. 이런 것들. 예체능 부분. 문학에 대한 부분. 다들 그런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만 열심히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메타버스 시대에 사실은 잘 대응하지 못하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는 메타버스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할 때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여기 빅히덥스백이라고 하는 분이 한 얘기인데 누구냐면 ILMA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인더스트리얼 라이트 앤 매직의 약자인데 픽사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픽사라고 하는 회사가 디즈니라고 하는 거대 기업이 인수된 건 아시죠? 이 회사도 디즈니가 인수한 회사예요. 원래는 루카스필름이라고 조지 루카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조직인데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 있거든요.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 시리즈의 프랜차이즈 영화나 컨텐츠의 디렉팅을 하는 그런 그룹이라고 보시면 지금은 디즈니가 인수했기 때문에 스타워즈조차도 디즈니 시리즈예요. 거기에 빅히덥스백은 주로 스타워즈 외전을 맡아요. 외전을 맡아가지고 감독하시는 총 감독님이시거든요. 이 감독님이 최근에 이제 퀘스트 2용으로 베이더 임모탈, 다스 베이더 외전 3편을 영화인지 게임인지 모르는 괴상한 걸로 냈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플레이를 해보세요. 제가 하면서 이건 영화라고 해야 될까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처음과 끝이 있는 스토리거든요. 그런 측면은 영화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내가 일종의 제3자 주인공 비슷하게 이 이야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다스베이더가 주인공으로서 이제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의 스토리를 내가 같이 경험하면서 거기서 살아가거든요. 이런 형태인데 이거는 스토리인지 내가 게임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때 빅히덥스백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거 감독이거든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메타버스 시대하고 좀 다르게 단방향이거든요. 일방적으로 컨텐츠를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작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니네가 좀 생각해봐. 거의 이런 느낌이고 그냥 던지는 대로 받는 겁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기획자가 만들어 놓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거지 내가 끼어들 여지는 없어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컨텐츠를 받아들였던 방식이에요. 디지털 세계를 받아들였던 방식이에요.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사용자가 기본 스토리의 무결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무결성은 무슨 얘기냐면 세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관. 그게 말로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상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 세계관이 무너지면 세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관이 무너지면 안 돼.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이 있는 거죠. 유저의 역할이 있어서 그 스토리 안에서 살아가게 만들 수 있니?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게 스토리 리빙이에요. 스토리가 단순히 단방향성을 넘어서서 상호작용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무수하게 창조가 될 거고 그런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메타버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AI는 메타버스 시대를 이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AI가 없으면 메타버스가 안 나와요. 지금 현재 메타버스의 상당수는 AI 갖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길을 가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더 큰 개념이죠. 더 큰 개념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빌딩 블록, 이제 만들어지는 요소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